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는 빗소리와 닮았습니다. 윙 하는 낮고 규칙적인 진동이 눅눅한 공방의 공기를 메웁니다. 차가운 점토가 손바닥 안에서 뭉근하게 데워집니다. 한지아는 숨을 멈추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만지는 대로, 힘을 주는 대로 제 모습을 바꿉니다. 그것이 지안이 도예를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했을 때 유일하게 흙만이 그녀의 곁에 남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오른쪽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매끄럽게 올라가던 흙의 표면에 흉한 생채기가 났습니다. 아주 찰나의 경련이었습니다. 지아는 젖은 손을 들어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수술 자국. 15년이 지났지만 비가 오거나 긴장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원래 바이올린을 켜던 손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신이 내린 손이라며 감탄했던 가난한 지안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것은 같은 반 친구였던 최태성이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고아 주제에 고고한 척이야.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태성은 지안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그 후의 대처였습니다. 돈 봉투 하나로 합의를 종용했고 경찰조차 재벌 3세인 그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신경이 끊어진 손가락은 다시는 현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어 과거의 잔상을 떨쳐냈습니다. 망가진 흙덩이를 다시 뭉쳤습니다. 바이올린은 한번 부러지면 소리가 변하지만 흙은 다릅니다. 무너져도 물을 섞어 다시 반죽하면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지안 씨, 아직도 작업 중이에요? 공방 문이 열리며 남편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두툼한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지안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할 때 묵묵히 그 문턱을 낮춰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손자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조경 건축가로서 지안과 결혼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번 다랑아리만 다듬으면 끝나요. 무리하지 마요. 뱃속의 콩아리도 생각해야지. 도진이 지안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5개월. 아직은 작지만 확실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안은 흙 묻은 손을 씻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내일이 전시회 오픈인데 떨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걱정 마요. 당신 작품은 최고니까. 그리고 제일 강력한 후원자도 오시기로 했잖아요. 도진이 말한 후원자는 그의 할아버지 류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대한해운의 총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류 회장은 지안의 거친 손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손이 그게 뭐냐? 벤이라는 놈들 손보다 험하구나. 그러나 지안이 구워낸 투박한 찻잔을 받아든 노인의 눈빛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매끈하고 예쁜 것들은 질리기 마련이다. 나는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단단한 게 좋아. 마치 파도를 견딘 갯바위 같지 않으냐. 그 말은 지안이 평생 들어본 어떤 칭찬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류 회장은 유일하게 지안을 며느리로, 작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첫 개인전도 류 회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갤러리는 고요했습니다. 지안은 하얀 벽에 놓인 자신의 도자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색채도 기교도 없는 백자들. 하지만 그 안에는 지안이 견뎌온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몇몇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고 지아는 구석진 자리에서 긴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통유리 너머로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수행원이 뒷문을 열자 잘 닦인 구두가 아스팔트를 딛고 내려왔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공포였습니다. 15년 전 음악실에서 들리던 그 발자국 소리와 똑같은 리듬.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갤러리 간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웃는 그 얼굴. 최태성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성의 시선이 정확하게 지안을 향해 꽂혔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혹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고요했던 지안의 세상에 다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성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지안의 귓가에 이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감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어디서부터 끊어놓을지 가늠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몸에 새겨진 공포는 시간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떨리는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추고 왼손으로는 부른 배를 감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전시장 중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에는 지안이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빚어낸 메인 작품, 무형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항아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고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의외네. 태성이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항아리 앞을 맴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땐 바이올린 켠다고 유난을 떨더니 손 병신 되고 나서는 흙장난이라. 재주가 참 좋아. 안 그래? 지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태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 2명이 킬킬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조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주세요. 지안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지만 태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항아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지안이 다급하게 외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손은 이미 매끄러운 유약 표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예민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해자 코스프레는 여전하네. 그냥 좀 보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태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지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명백한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항아리의 입구 부분을 톡, 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밀어버리기 직전처럼. 짧은 감탄사와 함께 태성의 손이 미끄러지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갤러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백의 다랑아리는 바닥에 떨어져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안의 일년이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던 용기가 뱃속의 아이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미래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발밑에 흩어진 하얀 파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손이 미끄러졌네. 태성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을 마친 사람처럼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갤러리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태성은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휘갈기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는 수표 한 장을 찢어 지안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힘없이 나풀거리지며 지안의 발치, 깨진 도자기 조각 위로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 이 정도면 그 흙덩어리 값치고는 후하지. 거지 근성 채워줬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모멸감이 뜨거운 용암처럼 지안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잔인함. 15년 전 지안의 부러진 손가락 앞에 돈 봉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과해요. 지안이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돈 필요 없으니까 내 작품한테, 나한테 사과해요. 사과? 태성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한지안.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널 도와준 거야. 무명 작가 작품을 대기업 전무가 깨먹었다? 이거 뉴스 타면 너 홍보 제대로 되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응대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남편 도진이 파열음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야? 도진이 깨진 도자기와 사색이 된 아내를 보고 굳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성은 도진을 훑어보더니 흥미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호자 오셨네. 정산 끝났으니까 알아서 치워요. 아, 청소비도 줘야 하나? 태성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돈이 눈처럼 내려앉는 풍경을 태성의 일행은 낄낄거리며 영상에 담고 있었습니다. 가자. 물이 안 좋네. 태성이 유유히 등을 돌려 갤러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이 그를 쫓으려 했지만 지안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안아, 정신 차려. 지안아. 도진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지안의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박살난 조각들. 그날 밤 태성의 일행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돈 뜯어내려고 재벌 바짓가랑이 잡는 꽃뱀 도예가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태성이 돈을 던지는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사라졌고 지안이 깨진 도자기 앞에서 태성을 노려보며 돈을 더 요구하는 듯한 모습만 악의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욕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연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징징징. 마치 갤러리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던 동전 소리처럼 혹은 신경을 긁어대던 태성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안은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영상의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단독 재벌 3세한테 공사 치려다 실패한 도예가.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조차 없었지만 썸네일만으로도 내용은 짐작이 갔습니다. 영상 속 지안은 태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과해요라고 외치던 절박한 목소리는 돈 더 줘요라는 자막으로 덮여 있었고
태성이 바닥에 돈을 뿌리는 장면은 합의금 전달이라는 왜곡된 설명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어뜯을 대상뿐이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눈빛 봐라. 도끼 가득하네. 작품 깨진 척하면서 한탕 하려다 딱 걸렸네. 키읔키읔. 임신했다던데 애가 불쌍하다. 저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냐. 활자들은 칼날이 되어 지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명글을 올리려 해도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은 곤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전시회는 조기 종료해야 할 것 같아요. 관장님, 그게 무슨... 저는 정말 억울해요. 알아요. 하지만 항해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작가님 작품이 해외 유명 작가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글도 돌고 있어요. 표절이라니요? 그건 제 1년치 피땀이에요.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여론이 그렇다는 게 문제죠.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태성은 단순히 그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예가로서 지안의 생명줄을 아주 꼼꼼하게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뺏겼던 15년 전처럼 이번에는 흙을 만질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지안은 갑자기 찾아온 심한 현기증에 바닥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거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 당장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지아는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 알아보고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찍어 또다시 조리돌림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안아, 밥은? 약은 먹었어? 도진이 어둠 속에 웅크린 지안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창백해진 아내의 얼굴을 본 도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가자. 당장. 싫어. 싫어. 도진 씨. 사람들이 나 볼 거야. 다들 나 욕할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도진은 소리를 지르며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숨겨왔던 배경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게. 안 돼. 지안이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필사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나 실망하실 거야. 겨우 인정받았는데 며느리가 사기꾼의 표절 작가로 몰렸다고 하면 나 버림받을 거야. 지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류 회장은 보육원 출신의 장애가 있는 지안을 유일하게 가족으로 받아준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만큼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안이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지안아, 제발.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저놈들 태산건설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래도 안 돼.
무서워. 할아버지가 나 싫어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지아는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도지는 그런 아내를 부서질라 꽉 껴안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들은 재미로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도 여론도 진실도 모두 강자의 편이었습니다. 이 검은 파도 속에서 아내를 지킬 방법은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도지는 직감했습니다. 도지는 지안이 지쳐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색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냐, 도진이냐? 할아버지, 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안이가 죽어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어르신이 사실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태풍이 되어 자신을 감싸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해운 본사 최상층 회장실. 류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서는 문제의 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지안에게 수표를 던지는 장면, 지안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장면, 그리고 악의적으로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 회장님, 법무팀을 부를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류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법무팀? 고작 종이 쪼가리나 만지는 놈들 불러서 뭐하게? 류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쾅! 그가 짚고 있던 흑단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그것도 모자라 사기꾼 취급을 해? 내 놈들을 아주 잘못 건드렸다. 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구형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가 고집하는 각 항만 지부장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한라인이었습니다. 부산, 인천, 평택, 광양항 다 연결해. 지금 당장. 잠시 후 스피커폰을 통해 각 지부장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로 태산건설 마크 찍힌 모든 자재 하역 중지한다. 예.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위약금이 문제야? 태산놈들 현장에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모래알 하나라도 배에서 내리면 그 항구는 내가 직접 가서 폐쇄해버릴 거다. 바다 위에 둥둥 띄워놓고 썩게 만들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면 봉쇄하겠습니다. 류 회장은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돌리는 법은 몰라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법은 알았습니다. 태산건설이 재벌이라 해도 당장 건물을 올릴 자재가 끊기면 그저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애들 보러 가야겠다. 지아는 이불 속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일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서일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류 회장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현관이 류 회장의 덩치로 꽉 찼습니다. 지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부른 배와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앉아 있어라. 임산부가 어딜 일어나. 류 회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불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집안 망신만 시키고. 지아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장 존경하는 어른에게 들켜버린 비참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류 회장은 말없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이 지안의 젖은 머리카락을 덮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지안이 쭈뼛쭈뼛 고개를 들자 류 회장은 혀를 찢 차며 지안의 부은 눈과 상처 입은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안 찾았냐? 내 남편 놈이 전화할 때까지 왜 미련하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냐? 그게 아니라 저는 출신도 그렇고 아버님께 폐가 될까봐. 이 녀석아. 류 회장의 호통에 지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배를 타면 말이다. 선장이고 말단이고 다 한 식구야. 파도가 치면 서로 밧줄을 묶어주는 게 가족이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무슨 일을 겪었건 너는 내 며느리고 내 손주의 어미이다. 류 회장은 지안의 손을 잡아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그릇이 좋다. 깨지고 금이 가도 불을 견뎌낸 그릇이 진짜야. 그러니 기죽지 마라. 지안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단단한 닻이 내려져 자신을 붙잡아주는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가장 큰 어른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지안의 무너진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할애비가 다 알아서 하마. 너는 밥 잘 먹고 애나 잘 지키고 있어.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뺀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류 회장은 지안의 손을 꽉 쥐었다 놓은 뒤 도진을 불렀습니다. 너는 뭐타고 서 있어? 애미 죽이라 그래. 당장 짐 싸서 본가로 들어와. 병원이고 뭐고 내가 다 최고로 붙여줄 테니까. 그날 오후 태산건설 본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5개 주요 항만에서 태산건설로 향하던 모든 화물 트럭이 멈춰 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멈추고 골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수십억. 태산건설 임원들이 원인을 파악하려 동분서주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대한해운 쪽에서 물건을 안 내립니다. 배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어요. 태성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단순한 도예가 하나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류대란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해운? 류 회장 그 늙은이가 미쳤나? 왜 남의 장사에 회방이야? 태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도자기 깨진 여자가 바다를 지배하는 늙은 호랑이가 가장 아끼는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아는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렸고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닻이 바닥에 박혔습니다. 이제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지아는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태산건설 전무실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올라온 공사 중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류 회장의 물류 봉쇄 작전은 단순하고 무식했지만 그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밥줄이 끊긴 하청업체 사장들이 본사 로비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대로 가면 이번 주말 안에 부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류 회장 측에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보고에 최태성은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이 며칠 전 갤러리에서 깼던 다랑아리 조각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고작 며느리 하나 때문에 회사 기둥 뿌리를 뽑아. 태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더니 더 큰 힘에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것. 류 회장이 돈과 힘으로 나온다면 자신은 정의와 여론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김 PD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태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재벌의 갑질? 아니지. 가짜 약자의 몰락이지. 감히 대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꽃뱀이 시할아버지 백 믿고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 그림 아주 훌륭하잖아. 김철민 PD. 그는 방송계에서 서민의 대변인, 비리 추적의 화신으로 불리는 스타 PD였습니다. 그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눈은 시청률 15%를 넘나드는 간판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는 부패한 언론인에 불과했습니다. 태성은 김 PD 앞에 두툼한 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것만 잘 처리해주면 도박 빚 청산하고 해외 연수 보내주지. 아이고 전무님. 제가 또 정의 구현 전문 아닙니까? 그 도예가 여자 아주 국민 역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 PD는 비굴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의 눈이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지아는 류 회장의 본가, 가장 깊숙한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류 회장의 물류 봉쇄조차 손주 며느리의 실수를 덮으려는 재벌가의 횡포라고 왜곡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과 시할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상황. 지아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지안 작가님 되십니까? 진실의 눈 김철민 PD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철민. 그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그 유명한 PD. 작가님, 억울하시죠? 태상건설 최 전무가 어떤 사람인지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진실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다가는 영원히 꽃뱀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약자의 편입니다. 내일 인터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했습니다. 남편 도지는 회사 일로 바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혼자서라도 이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 김 PD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안이 힘겹게 꺼내는 과거 학폭 이야기와 태성의 폭언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네요. 김 PD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지안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작가님, 혹시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최 전무가 협박했다는 녹음이라든지. 지안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태성이 지안의 손을 짓밟으며 뱉었던 폭언과 최근 갤러리에서의 상황이 담긴 지안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복사본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제가 방송에서 아주 잘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김 PD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가 무르익을 무렵 김 PD가 교묘하게 질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지금 드시는 약이 우울증 약 맞나요? 혹시 망상이나 환청 같은 부작용은 없으신가요? 네. 아, 공황장애 때문에 처방받은 건데. 환청 같은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전시회 무산되면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셨나요? 질문들이 묘하게 유도신문처럼 느껴졌지만 지안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 PD는 마지막으로 방송 출연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제작진의 편집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지만 지안은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방송은 이번 주말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 PD가 떠나고 지안은 긴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찻집을 나선 김 PD는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전무님. 물건 확보했습니다. 원본이라네요. 네, 복사본도 없답니다. 하하. 김 PD는 지안에게서 받은 녹음기 속 메모리 칩을 꺼내 하수구 구멍에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칩이 검은 오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소스도 아주 잘 땄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가 돈 때문에 자작극 벌인 걸로 아주 그림이 딱 나옵니다. 편집만 좀 만지면 국민 미친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전화기 너머로 태성의 폭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은 찻집 창가에 앉아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은 동아줄이 사실은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방송까지 앞으로 3일. 지안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류 회장의 본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지안은 도진의 손을 꼭 잡은 채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류 회장도 뒷짐을 진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실의 눈 오프닝 음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예술가의 눈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이상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아니라 추악한 욕망이라니.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지안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보자 어씨. 그녀는 재벌 3세 최모 전무에게 15년간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지안의 입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안이 찻집에서 했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난도질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 학창 시절부터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고 돈이 필요했어요. 문맥이 전부 잘려나간 문장들은 지안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스토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어 김 PD의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지안이 약 때문에 라고 말하며 손을 떠는 장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자막에는 마약성 약물 의존 의심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혔습니다. 공황장애 약이 순식간에 마약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지안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나 TV를 끄려 했지만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는지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방송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태산건설 최태성 전무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해 피해자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갤러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발 저와 제 가족을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신데렐라를 꿈꾸던 정신병자의 자작극. 방송이 끝나는 순간 지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 악마의 편집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지안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안아, 지안아. 도진이 지안을 받아 안았습니다. 바닥에 붉은 선혈이 흥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쇼크로 인한 자궁 수축, 그리고 태반조 기박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류 회장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안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던 녹음기가 김 PD의 손에 들려 사라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속았어. 바보같이. 지안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빨간 불이 들어온 수술 중 표시등 아래 도진은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류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이것은 분노 따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맹수의 심장에 꽂힌 칼이었고 가족을 건드린 대가로 치러야 할 피의 서약이었습니다. 류 회장은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항만 지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은 그림자. 과거 류 회장이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굴 때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정보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지금 막 지옥 문턱을 밟았다. 류 회장은 수술실의 붉은 불빛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철민 PD, 그리고 최태성. 이 두 놈 껍데기까지 싹 다 벗겨와. 어느 정도까지 원하십니까? 김철민이 놈 도박판에서 굴린 돈 출처, 사채 쓴 내역, 방송 조작한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최태성 그놈은 하청업체에 빨대 꽂아서 비자금 만든 장부, 여자 문제, 마약 의혹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털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돈은 부르는 대로 주마. 만약 못 찾아오면
내 놈들이 부산 앞바다에 묻어버린 그 시절 장부 내가 검찰에 직접 들고 갈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잠은 다 잤군요. 전화를 끄는 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산건설 사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태산건설의 야심작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더 헤븐의 런칭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태성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그 자리. 류 회장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축포를 쏘고 싶으냐? 그래, 내가 아주 성대하게 쏘아주마. 같은 시각, 고급 룸살롱. 최태성과 김 PD는 양주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고 있었습니다. PD님.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 감이십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그렇게 완벽한 미친년으로 만듭니까? 전무님 덕분이죠. 원본 녹음기 없애버리고 나니까 편집하기가 어찌나 수월하던지. 이제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스토커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건방지게 내 바짓가랑이를 잡아? 주제를 알아야지. 이 나라는 말이야. 돈 있는 놈이 정이고 법이야. 태성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지갑에서 수표 다발을 꺼내 김 PD의 품에 찔러 넣었습니다. 내일 런칭쇼 끝나면 한 번 더 놉시다. 그때는 내가 더 큰 거 준비할 테니까. 아이고, 충성. 태산건설 만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들이 그들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CCTV, 그리고 버려진 줄 알았던 녹음기의 행방을 쫓아 밤거리를 헤집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 수술실 안.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산모 바이탈 떨어집니다. 혈압 60에 40. 출혈이 안 멈춰요. 혈액은행에 연락해. RH-5형 확보해. 빨리.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B- 소리를 내며 길어졌습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그 눈을 지나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비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였고 생명이 구해지는 순간은 어두운 빗속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태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더 헤븐 런칭쇼는 성대했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최태성 전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끔한 수트, 여유로운 미소. 어제까지만 해도 갑질 논란이 있을 뻔했으나 방송 조작으로 여론을 완벽히 뒤집은 승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더 헤븐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진실된 가치를 아는 분들만을 위한 성역입니다. 태성이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태산그룹 회장 태성의 부친이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비전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태성의 신호와 함께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치직, 치지직.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기괴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아한 아파트 조감도 대신 화면에는 흔들리는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룸살롱이었습니다. PD님,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 감이십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의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의 태성은 김 PD에게 돈다발을 찔러 넣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건방지게 내 바짓가랑이를 잡아? 돈 있는 놈이 정이고 법이야.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태산그룹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꺼. 당장 안 꺼. 태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 PD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편집만 좀 만지면 국민 미친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류 회장의 그림자들이 김 PD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해 찾아낸 그가 만약을 대비해 남겨두었던 보험용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류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경찰,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한 채였습니다. 돈이 법이라고. 류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좌중이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어디 내 놈이 가진 돈으로 내 며느리가 흘린 피가 한번 계산해봐라. 내 놈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랄 테니.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태성의 팔을 꺾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태성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아들을 감쌌다가는 그룹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태성이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류 회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 수술실 앞.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에 젖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혈액이 부족합니다. 지금 산모 출혈이 너무 심해서 쇼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RH-O형이라고 하셨죠?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제 피라도 뽑으세요. 도진이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은 혈액형이 다르시잖아요. 지금 혈액원에도 재고가 바닥입니다. 이대로 30분을 못 넘기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할아버지의 힘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안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잡고 약속했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SNS를 켰습니다. 태성의 몰락 기사로 도배된 인터넷 세상에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진실이 밝혀진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욕하던 그 꽃뱀 도예가가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피가 부족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RH-O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도진은 글을 올리고 휴대폰을 가슴에 품은 채 오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런칭쇼의 반전 드라마에 열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 명, 두 명 글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뉴스 봤어? 그 전무가 조작한 거래. 그럼 그 여자분 진짜 피해자였던 거야? 헐, 지금 위독하대. RH-O형 찾는데. 죄책감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죽어라라고 악플을 달았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살려야 한다며 공유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뒤 병원 응급실 로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밖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복장의 남자가 헬멧을 쓴 채 외쳤습니다. 여기 RH-O형 헌혈 어디서 합니까?
그 뒤를 이어 여대생, 아이 손을 잡은 주부, 야근을 하다 달려온 회사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도 RH-5형이에요. 기사 보고 왔습니다. 도예 가본 남편이 올린 글 보고 병원 밖 도로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붉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술실로 헌혈증과 혈액팩이 쉴 새 없이 날라졌습니다. 차가웠던 수액줄을 타고 시민들의 뜨거운 피가 지안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건네는 뒤늦은 사과이자 뜨거운 화해의 악수였습니다. 수술실 안 B-B- 하며 위태롭게 울리던 모니터 소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집도이의 손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태아 심박동 확인됩니다. 기적.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등의 불이 꺼졌습니다. 도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는 의사의 얼굴에 지친 기색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두 분 다요. 도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류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으로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지안의 혈관 속에는 수백 명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눠준 생명이 힘차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찬란한 무늬가 될 뿐입니다. 뉴스의 앵커 멘트가 병실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징역 5년. 재벌 3세 최태성 전무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진 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 개인의 인격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속 최태성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철민 PD가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당하고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침대 곁에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를 껐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돌아갔고 지아는 이승에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깼어? 도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한테 온 사과 편지들이야. 그때 악플 달았던 사람들,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시민들, 그리고 헌혈해 주신 분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 도지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지안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작가님, 저는 그때 빗속을 뚫고 헌혈하러 갔던 대학생입니다. 제 피가 작가님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덩달아 용감해지는 기분이에요. 꼭 일어나셔서 다시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주세요. 지아는 자신의 팔에 꽂힌 수액줄을 만져보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뜨거운 피가 이 혈관을 타고 흘러 자신과 아이를 살렸습니다. 15년 전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세상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가, 들었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지아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이제는 제법 살이 오른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자 지안의 눈에서도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류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왜 이리 습해?
다들 울고불고 난리구만. 류 회장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손에는 최고급 산후 보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증손주를 보며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애미야. 네, 아버님. 내가 예전에 그랬지? 불을 견딘 그릇이 진짜라고. 류 회장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그냥 흙그릇이 아니다. 무쇠처럼 단단하고 꽃처럼 귀한. 그래, 철꽃차이언 플라워이다. 우리 가문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이야. 3년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 붉은 벽돌 건물 위로 마음 도예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제가 만든 컵이에요. 한 아이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등교를 거부하던 중학생 민재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민재 마음처럼 아주 단단하게 잘 구워졌네. 지안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곳은 지안이 류 회장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치유 공방이었습니다. 학폭 피해자, 미혼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흙을 만지며 마음을 회복하는 곳. 지안은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최태성이 갤러리에서 산산조각 냈던 그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안은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진 틈 사이를 오추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를 입히는 일본의 전통 기법 킨츠 기케이아이엔티스유지아이로 복원했습니다. 하얀 다랑아리 위로 황금빛 번개가 치듯 금으로 된 선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장식하여 그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 엄마. 새 살배기 아들 하늘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지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도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업은 다 끝났어? 네. 이제 완성이에요. 지안은 금으로 이어진 다랑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금선들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깨진다는 게 두려웠어.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서. 지안은 도진과 하늘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 깨진 틈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걸. 그리고 그 틈을 사랑으로 채우면 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공방 창문 너머로 류 회장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증손주를 보러 오는 것이 류 회장의 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다. 가자. 도진이 하늘이를 목마 태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안은 잠시 멈춰서서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흙내음. 지안은 킨츠기 항아리 옆에 작은 메모를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부서졌던 것은 더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안은 앞치마를 벗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은 비바람이 불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법이니까요.